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과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접 구매까지 늘며 지난 3분기 국외 소비 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다소 주춤했던 자동차 수출이 내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으로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7거래일 만에 반등해서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1% 오른 2000.3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미국 고용지표의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인이 756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 기관도 1088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1660억 원을 내다 팔며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종이 목재와 비금속 광물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1.68% 올랐고 SK하이닉스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11%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 신한지주와 한국전력도 2에서 3%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코스피 급등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2조 원대로 뚝 떨어졌다면서요? 네,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며 다시 2000선을 회복했지만 거래대금은 넉 달 만에 2조 원대로 추락하는 등 연말 주식시장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크게 올랐지만 코스닥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이는 연말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수급 공백 상황에서 극도의 대형주 위주의 매매 현상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의 이날 거래대금은 2조 7,500억 원으로 지난 8월 5일 이후 85거래일 만에 2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1.01% 급등하며 4거래일 만에 2000선을 회복했지만 거꾸로 거래대금은 급감한 건데요. 더구나 코스닥 지수는 이날 0.81% 급락하며 502.23포인트까지 떨어져 다시 500선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수는 오르지만 거꾸로 거래대금은 떨어지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극도의 불균형도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임수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 공백에 따른 거래대금 부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투신이 매수에 조금만 가담해도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며 매수 주체들이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에 집중하다 보니 거꾸로 코스닥은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국내 증시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데다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 등 계절적인 모멘텀까지 이미 국내 증시에 미리 반영된 것도 최근 거래대금이 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자 그리고 두산건설이 4천억 규모의 상환 우선주 발행 소식에 두산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군요. 예, 두산건설이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두산그룹주들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두산건설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며 1,73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두산그룹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산건설은 지난 6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4천억 원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훈 SK증권 연구원은 두산건설이 전환 상환 우선주 4천억 원 발행을 결정했고 이번 조치로 차입금 상환이 이뤄질 경우 두산건설의 부채 비율은 150%대로 개선된다며 여기에 두산인프라코어의 해외 예탁 증서 발행도 추진되고 있어 그룹 전반에 걸친 자산 재평가도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내년 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오늘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 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이미 작년 9월부터 경기가 확장기에 들어서 내년 정점을 치고 내후년에는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의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입니다. 그는 뒷북을 치지 않으려면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리 정책의 전환 시점을 포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여행에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접 구매까지 늘어나면서 지난 3분기 국외 소비 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외 소비 지출은 6조 4,940억 원으로 2분기보다 1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분기 최대인 작년 3분기보다 4.7% 증가한 것입니다. 국외 소비에는 외국 여행 중 현지에서 쓴 현금과 카드 결제, 유학 송금뿐 아니라 국내 거주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한 대금이 포함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외 소비 증가율이 국내 소비 증가율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다소 주춤했던 자동차 수출이 내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자동차 수출 물량이 320만 대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1년에 317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 금액 역시 중대형 승용차, 레저용 차량 덕분에 올해보다 4.5% 증가한 5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견고한 수요를 지닌 미국, 7년 만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럽,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세가 자동차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세계 자동차 수요는 9,034만 대로 올해보다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으로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일 오전 출석시켜 그룹의 횡령 및 배임, 탈세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특히 조 회장이 그룹 총수로서 계열사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 묵인했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87.2%가 찬성해 파업이 확정됐다며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1에서 4호선의 운행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서울시가 임시열차 증편 등 비상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코레일의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국내 주요 경제연구원장들에게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답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경제부의 이현선 기자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경제연구원 연구소장들이 내년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했는지부터 들려주십시오. 예, 내년은 일단 선진국 중심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설문에 답변해주신 분들은 김준경 KDI 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김주연 현대경제연구원장,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4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연달아 터진 악재에 선진국이 지난 5년간 침체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이제 빛이 보인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준경 KDI 원장은 세계 경제는 2009년 어려워졌다가 2010년 반등했는데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다시 헤맸다면서 내년에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괜찮고 신흥국은 부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주연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재정위기 국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세계 경제가 나아지겠지만 성장을 체감할 만할 때 끝나버리는 반짝 성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장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떨어뜨릴 여력을 비축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우리 국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와 올해 2%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가 내년에는 3%대 후반 혹은 4%대로 상승 곡선을 그릴 전망인데요. 3년 만에 잠재 성장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장들은 내년 한국이 본격적인 성장이 결정되는 기로에 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달에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부터 당장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부동산은 이미 투기적 재화로서 수명을 다했는데 정책은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도 발목 잡힌 건설 경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경기를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최병일 원장은 현재 노사 제도는 탈산업화 시대, 고령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면서 여성의 경제 참여와 고령화 사회에 맞는 유연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들이 나왔습니까? 김준경 KDI 원장 같은 경우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역시 역설을 했습니다. 그는 제조업 부가가치의 30%가 서비스에서 백업이 된다면서 서비스업이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면 제조업도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체감하기 힘든 창조 경제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최 원장 같은 경우 정부가 창조 경제의 판을 짜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민간이 이끌어가도록 하는 구도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창조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내년에 반드시 실천을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들 잡고 있습니까? 예, 오늘도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2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엔화 대비 가파른 원화 절상이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도 부품 소재 같은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은 피해가 예상되니까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내년에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둬들이고 미국 경기가 돌아서면 원화 강세가 마냥 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흑자 규모가 480억 달러 정도 예상되는 만큼 환율이 떨어지는 압박 요인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옛날처럼 정부가 너무 심하게 개입해서 방향은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고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우리 기업이 엔고일 때 혜택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 이상 환율에 일희일비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은 해외 공급망 확대가 많이 진전돼서 아베노믹스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어도 부품 소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난 3년간의 저성장을 딛고 내년에는 한 3%대 후반, 한 4%대까지는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반갑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정책 등의 뒷받침이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부의 이현성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1TB 용량의 미니 SSD를 글로벌 시장에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2.5인치 SSD의 4분의 1 크기지만 저장 용량과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미니 SSD의 최대 용량은 500GB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SSD 세계 시장 점유율 2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교회형 복합 쇼핑몰 사업을 전담할 별도 법인을 신세계 프라퍼티로 확정했습니다. 신세계는 그 첫 사업으로 최근 경기도 하남시의 하남 유니온 스퀘어를 착공했습니다. 신세계는 하남 외 인천 청라, 경기 의왕, 고양시 삼송 등 수도권 4곳과 대전, 경기 안성 등 전국 10여 곳에 교회형 복합 쇼핑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스낵은 농심 새우깡이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LC닐슨에 따르면 새우깡은 지난 10월까지 6,359만 봉지가 팔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롯데 포칼콘이 3,136만 봉지로 2위, 오리온 포칼칩이 3,127만 봉지로 3위에 올랐습니다. 회사별 시장 점유율은 농심이 28.1%로 1위였고, 이어 크라운 혜택,
오리온, 롯데제과 등의 순이었습니다. SK텔레콤의 초소형 빔 프로젝터 스마트 빔이 5만 대 이상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9월 판매를 시작한 이래 15개월 만에 세운 기록입니다. 스마트 빔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4.6cm인 큐브 모양의 제품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올해 초 독일에 500대를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프랑스, 대만 등 7개국에서 8,000대가 팔려나가며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